자, 10회 변시 형사법 사령 1문입니다. 자, 갑은 평소 좋아하던 A, 20살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자, 이 사진을 A 의사의 반에서 찍은 사진인지 요거는 드러나 있지 않죠. 다만 이런 사진을 받았다. 성폭법 위반죄가 문제가 되겠구나. 갑은 A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를 협박하여, 이거 성폭법 위반죄죠. 성폭법 위반죄 중에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되죠. 협박해서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스스로 만지겠다. 이거 판례 있죠. 강제 추행이 되죠. 근데 강제 추행을 어떻게 범했다? A를 도구로 이용한 거죠. 간접 정범의 형태로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 협박과 강제추행은 이 협박 수단이죠. 그러면 두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갑은 A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했으나 A가 만나주지 않자 A를 강간하기로 맘먹고 강간의 고의가 있다.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부근에 귀가하는 A를 발견하고 A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 들어가자 강간이 나오면 형법상 강간죄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당연히 성폭법상의 강간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폭법상의 강간죄요. 이거는 지금 어디를 들어가서 강간하려고 어디 들어갔다라는 거죠. 즉 주거 침입 강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일단 주거 침입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이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죠. 엘리베이터가 주거냐? 판례 인정하죠. 또 주거 침입이냐라는 거죠. 침입이냐. 자, 전압이 2022년도에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변시 때는 이 전압 판결 전 때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걸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침입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했느냐 요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얘가 몰래 숨어있다가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봐도 사실상 평온을 해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주거침입이 맞다. 따라서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이 문제된다라는 거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렸네요. 네, 5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A가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뭐가 쟁점이에요? 중지미수가 되느냐죠.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 판단은 범죄 수행의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을 보면 그만두라고 애원하니까 뉘우치고 단념했다는 거죠.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단념을 했다는 거면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중지미수도 성립한다. 중지미수가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는 계단을 끌려가는 과정에서 갑의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즉 성폭법에 강간치상이 문제가 되겠죠. 강간치상이 문제가 된다. 일단 결과적 가중범이죠.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해서 강간이 미수에 그쳤죠. 미수에 그쳤잖아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될 수 있나? 판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하나의 쟁점이 들어가는 거고. 자, 치상. 강간 중에 다친 게 아니에요. 손을 뿌리치다가 자기가 넘어졌다라는 거죠.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인정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인과관계 인정되고 객관적 기속, 즉 직접성의 원칙인데
피해자의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졌다. 피해자의 경과실이 포함된 경우고 따라서 직접성 인정된다. 치상 인정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간 치상이 되는데 또 작은 쟁점으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니까 강간 치상이 미수가 되는 것 아닌가? 즉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미수가 되는 것 아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강간 치상죄 기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 요 1번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목차를 대강 잡아보면 일단 여기까지요. 스스로 만지게 했다. 여기까지 협박해서 스스로 만지게 한 행위. 일단 성폭법상의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되고요. 또 강제추행죄가 된다라는 거죠. 판례 적어주시고 간접정범이 된다. 또 양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다. 수단으로 행했으니까. 자, 그 다음 행위 강간이요.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를 보시죠. 자, 형법상 강간이 아니죠.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폭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침입이 되느냐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거인가? 집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도 포함된다라고 판례는 보죠. 그 판례 설시하시면서 사안 포섭하시면 되고. 그럼 침입인가? 자, 변경된 전압 판례에 따르면 그 침입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법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느냐, 요걸 기준으로 본다라는 건데, 사안 포섭하셔야죠.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봐도 사실상 평온을 해했다,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주거침입 강간이 기수인가 미수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지미수가 문제된다는 거죠. 중지미수이냐? 중지미수 판단은 어떻게? 자의성이 있느냐 여부인데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로 본다. 사안 포섭해보면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단념했다. 자의성 인정된다라는 거죠. 사안 포섭을 잘 하시고 중지미수 된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쟁점. A가 손뿌리치다가 넘어져서 3주간 치료가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상해, 즉 이제 법 조항이 바뀌죠. 성폭법에 강간 등 치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게 상해이냐? 이런 중환죄에는 상대적 상해 개념 한번 살짝 터치해 주시는 게 좋죠. 상대적 상해 개념.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가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 범죄가 지금 미수에 이르렀죠. 기본 범죄가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강간치상 결과적 가중범위 인정되냐? 인정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치상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인과관계 따져야 되고 객관적 기소 직접성의 원칙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피해자의 경과실이 개입된 거죠. 이때에는 직접성 인정된다. 판례 적어주시고 치상 인정된다. 또 보론으로 기본 문제가 미수이니까 강간 치상의 미수가 되는 거 아니냐. 즉 진정 결과적 가중범 미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판례에 따라서 이 갑은 성폭법 강간 등 치상죄 기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자, 2번 갑은 마침 현장에 도착한 A의 아버지 B를 발견하고 체포될까 두려워 도망치다가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B에게 잡히자 B를 때려 눕히고 폭행.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찬 다음 도망갔다. 자, 발로 복부를 찼다. 상해가 되는 것 아닌가? 자, 폭행인가 상해인가? 자, 약 2시간 후 갑의 친구 을이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B가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화가 나서 발로 B의 복부를 수에 걷어찼다. 발로 복부를 수에 걷어찼다. 폭행일까 상해일까? 며칠 후 B는 장파열로 사망했다. 장파열, 장이 파열됐다. 상해죠. 파열로 사망했다. 치사가 되는 거죠. 부검 결과 갑과 을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았다. 이거 뭐 묻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불명이라는 거죠. 동시범 묻는 거죠. 동시범. 자, 일단 갑과 을의 한 행위가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봐야겠죠. 만약에 폭행이라면 폭행치사고 또 폭행치상이 두 개가 문제가, 폭행치상, 폭행치사로 연결되는 거고,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상해는 상해고, 상해는 이제 별도로 따져야 되는 거고, 상해치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폭행이냐 상해냐 요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폭행이냐 상해냐, 자, 쟁점을 보시면서 목차를 정리를 하면서 보실까요? 일단 폭행이냐 상해이냐, 폭행과 상해를 구별하셔야겠죠. 신체 건재. 자, 그래서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안을 보면, 자, 때려눕히고 발로 복부를 수에 걷어찼다. 발로 복부를 수에 걷어찼다. 며칠 후 장파열로 사망했다. 장파열이 됐다는 거죠. 복부를 수에 걷어차서. 자, 이때는 장파열이 됐다는 건 일단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는, 갑과 을의 고의는 상해의 고의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해가 있더라도 상처라고 하죠. 정확히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떤 경우죠? 이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경우예요. 뭐 동전 크기의 멍이라든지 살짝 긁힌 정도라든지. 근데 이거는 장파열에 이르렀죠. 즉 갑과 을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행이 아니고 상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해치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해치사. 상해치사인데 인과관계 불명이니까 동시범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상해가 들어가니까 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 판례는 어떻게 해요? 상해치사도 포함하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갑과 을은 각각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죠.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상해치사만 되는 겁니다.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263조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만 공동정범처럼 합일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각각 상해치사죄가 되지만 판례를 비판하셔야 되죠. 상해범만 있는 거잖아요. 규정되어 있는데 상해치사까지 포함한다? 불리한 유추 해석이죠.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263조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원칙적으로 19조로 가겠죠. 19조. 그래서 상해 263조 적용 안 되면 치사는 날아가니까 상해가 문제되는데, 상해도 누구가 차서 장파열됐는지 인과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죠. 불명이죠. 그래서 19조 적용하면 상해죄에 대해서도 각각 미수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은 상해 미수죄라고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 사실관계를 보시죠. 갑은 자신의 위 범행에 대해 사법경찰관 병의 수사를 받던 중 을도 입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관에게 을을 입건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고, 평소 병과 친분이 있던 정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병에게 경찰관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거 뭡니까? 증례물 전달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은 갑으로부터 병에게 전달할 4천만 원을 받자 욕심이 생겨 받았네요. 받았으면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증례물 전달죄에서. 그리고 줬죠. 갑은 줬으니까 또 증례물 전달죄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갑정이죠. 갑정 다 증례물 전달죄가 성립한다. 받자 욕심이 생겨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 횡령죄가 되냐라는 거죠. 안 되죠. 불법 원인 급여죠. 나머지 3천만 원만 병에게 교부했다. 뇌물 공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계속 나오는 거죠.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정은 그냥 증례물 전달죄 제3자 뇌물 취득죄에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돈을 전달받은 병은 을을 입건하지 않았네요. 뭐예요? 돈 받고 수뢰 후 부정처사죄죠. 자, 이 강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몇 가지 특별법을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강간하면 성폭법, 횡령, 배임하면 특경법, 물론 다른 재산죄도 있죠. 또 뇌물하면 특가법이죠.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재산죄는 5억, 뇌물죄는 3천만 원이에요. 여기 3천만 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전달받은 병은 돈 받고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죄를 저질렀죠. 3천만 원 받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되는데 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이게 131조거든요.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131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당연히 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은 경찰관이죠. 입건해야 되는데 입건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범인 도피죄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직무를 유기한 거죠. 직무유기죄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병은 을을 입건하지 않았다. 범인 도피가 되고 입건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부작위죠. 부작위에 의해서 범인 도피 행위를 한 거죠. 또 직무유기죄도 부작위범이죠. 자, 요 판례랑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죄가 그게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될 때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 판례 있죠. 근데 이거는 그 판례는 범인 도피죄가 자기범일 때예요. 자기에 의해서 범인 도피죄가 될 때는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사는 어떻죠? 두 개 다 부작이에요. 두 개 다 부작이. 입건하지 않은 부작이라는 거죠. 두 개 다 부작이기 때문에 두 부작이 사안은 하나의 행위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이거 수뢰 후 부정처사죠. 부정처사가 범인 도피 직무유기니까 이 세 범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은 을에게 정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병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인사해놨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갑의 죄책은 제3자 뇌물 교부죄가 되는 거고, 또 갑은 병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한 거죠. 자, 목차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은 병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줬다. 여기까지. 일단 4천만 원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갑은 증례물 전달죄 제3자 뇌물 교부죄가 되는 거고,
정은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욕심이 생겨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병에게 교부했다. 그래서 병은 을을 입건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시죠. 일단 3,000만 원을 병에게 교부한 행위. 요거를 먼저 보실까요? 3,000만 원을 병에게 교부한 행위와 관련해서 일단 병의 죄책을 보면 병은 수뢰 후 부정처사죠. 그런데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 특가법 문제되는 것 아니야?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당연히 특가법 적용된다라고 봐요. 따라서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 위반죄가 됩니다. 병은 특가법 위반이 돼요. 두 번째, 돈 받고 입건하지 않은 거죠. 돈 받고 입건하지 않은 것은 자, 병 수뢰 부정처사죄. 두 번째,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죠. 범인 도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이고 그 방법에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범인 도피의 요건 검토하시고 사안 포섭하시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기한 건 아니죠. 부작위에 의한 범인 도피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되죠. 직무유기죄 요건 검토하시고 사안 포섭하시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이 죄수관계도 하나의 큰 쟁점이 되는 거죠. 수뢰 후 부정처사로 범인 도피 직무유기했다. 그리고 범인 도피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작위라면 범인 도피 행위가 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데 이게 부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이 세 죄는 모두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죠? 인정되니까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병의 죄책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요 3,000만 원을 병에게 준 행위와 관련해서 그러면 정의 죄책, 정이 전달해 준 거죠. 정이 3,000만 원을 준 건 별도로 뇌물 공여죄가 되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증뇌물 전달죄만 성립한다라는 거고. 또 갑과 정은 이 범인 요 병의 행위에 대해서 수뢰 후 부정처사, 범인 도피죄, 직무유기죄 관련해서 공범이 될 수 있죠. 왜? 돈을 줘갖고 다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자 요 행위에 대해서 갑과 정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안 되겠죠. 수뢰 후 부정처사잖아요. 그리고 갑과 정은 증뇌물 전달죄가 되잖아요. 즉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상 규정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돈 주면서 입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교사를 한 거죠.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가 갑은 교사죠. 갑은 교사가 성립할 수 있고 정은 교사를 한 건 아니죠. 갑, 교사하는 행위를 도와준 거죠. 돈을 전달해 줬으니까. 즉 교사의 방조죠. 교사의 방조든 방조의 교사든 모두 정범에 대한 방조죠. 따라서 정은 범인 도피죄의 방조가 된다. 갑은 범인 도피죄의 교사. 자, 세 번째,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되는가? 직무유기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그런데 갑과 정은 신분이 없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경우죠. 33조 본문 연대하겠죠. 33조 본문 연대하니까 직무유기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데 가담 형태를 따져보셔야 되죠. 이것과 똑같겠죠. 갑은 교사, 정은 방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수뢰 후 부정처세 특가법. 자, 이 증뇌물 전달죄
직뇌물 전달죄 그리고 뇌물 공여죄는 뭐 지금 여기서는 성립되지 않지만 이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형법이고요. 자, 일단 사실관계를 보셨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사실관계 1 관련하여 갑의 재측을 논하시어 봤고요. 피해자 A가 갑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를 절취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청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피해자 A가 몰래 들어가서 주거 침입해서 절도했다는 거죠. 이거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죠.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사인의 위수증 물어보는 거죠. 사인의 위수증은 어떻게 판단하죠? 벌레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죠. 그래서 사안 포섭하셔서 공익이 더 크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만약 사법경찰관 P가 갑이겠죠. 갑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후 체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체 없이 2km 떨어진 갑의 집으로가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를 압수했다. 이거 뭐 묻는 거예요? 217조 긴급 압수하면 항상 세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220조 요급처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 집행 안 되고 참여시켜야 된다. 요거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지체 없이니까 일단 체포한 후에 24시간 내다라는 거고 큰 문제는 없다. 그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청테이프를 사진 촬영했다. 그러면 사진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겠구나. 다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사후영장도 발부받았다. 그러면 긴급압수 이 자체로는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 위 청테이프와 압수조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뭐 220조를 물을 줄 알았는데 220조를 묻는 사안은 보이지 않죠. 뭐 야간이라든지 참여의 문제는 지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물어보지 않네요. 다소 의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목차는 나오죠. 청테이프, 압수조서, 사진. 일단 청테이프의 증거 능력 217조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고 48시간 내에 사후영장 받은 것 같다. 별다른 뭐 야간이라든지 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런 사정 보이지 않는다. 증거 능력 있다라고 사안 포섭 검토하시면 되죠. 두 번째, 압수조서. 1차 증거가 위법하면 2차 증거도 위법할 텐데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서 1차 증거가 적법하죠. 그리고 압수할 때 압수조서 작성해야 되는 게 맞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의 증거 능력. 자, 이거를 압수할 때 부수 처분으로 사진을 촬영한 건지 명확하진 않은데 압수하여 만약에 그랬다면 압수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가 압수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그 테이프를 사진 촬영했다. 이 사진의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진이죠. 사진하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사본. 원본 증거는 뭐예요? 청테이프. 즉 사본의 증거 능력을 검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 제출이 곤란하고 그리고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되는 거죠. (5점이니까) 다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네요. 피해자 A는 갑과 영상통화할 당시에 갑이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협박이죠. 협박. 요증사실이 되는 거죠. 요증사실을 몰래 녹음한 거죠. 전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녹음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는 거죠. 녹음 테이프죠. 녹음물. 공판정에서 갑이 범행을 부인하자 검사는 A가 제출한 위 녹음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이 부동의했다. 뭐 따지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 따지라는 거죠. 전문 법칙. 위 녹음물 중 갑이 말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자, 녹음 테이프 하시면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통비법 적용되나요?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인가요? 아니죠.
이자 간 대화죠. 따라서 타인 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 아니다. 두 번째, 사인의 위수증. 사인이 녹음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한다? 비교 형량한다. 공익이 더 크다. 따라서 사인의 위수증, 이것도 문제없다. 세 번째, 자, 사본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돼요. 근데 검사가 제출한 위 녹음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몰래 녹음한 후 그 녹음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요거를 사본을 떠서 제출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확실치 않으니까 쟁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사본 부분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다 입증되면 사본으로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간단히 쓰시고, 네 번째, 전문 법칙 쓰는 거죠. 전문 법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거죠. 이 녹음물은. 따라서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 피해자 A가 법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녹음 테이프 나오면 요 4개는 세트죠. 세트. 네,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고, 사실관계 이와 관련하여 갑,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다 보신 거죠. 동시범의 문제인 거고, 사실관계 3과 관련해 갑병, 정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것도 보셨고, 검사는 갑과 병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을을 신청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을이 공판 절차에서 갑으로부터 정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병에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사해놨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경우 갑과 정의 병에 대하여 을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갑으로부터 을이 얘기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갑으로부터 들은 거죠. 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 도움으로 입건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경찰 병에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사해놨다. 수뢰의 부정처사와 관련된 요증사실인 거죠. 요 요증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 거죠. 따라서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죠. 얘가 법정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을이. 즉, 이 원진술을 전해 들은 거죠. 을은 전문 진술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피고인, 원진술이 피고인이죠. 이걸 피고인, 자, 316조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피고인에게 쓸 때는 316조 1항이죠. 따라서 특신 상태 요건을 갖추면 갑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라고 증언한 경우 갑과 병에 대해서 을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이 을의 전문 진술을 병에 대해서 쓸 때는, 자, 이거는 원진술자 당의 피고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316조 1항인데, 이거는 병에 대해서 갑의 진술은 316조 2항인 거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거죠. 따라서 원진술자가 진술 불능에 있어야 되고, 또 특신 상태 요건을 2개를 모두 갖추어야 을의 전문 진술을 병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은 지금 피고인이죠. 재판정에 나와 있죠. 진술 불능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을의 전문 진술은 병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갑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겠죠. 특신 상태 요건이 갖추어지면 요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목차로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갑과 병에 대해서 을의 증거 능력이 있는가? 목차는 있죠. 일단 갑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가? 원진술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거죠. 316조 1항이죠. 특신 상태 요건 갖추어지면 증거 능력이 있다. 자, 병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게 316조 1항이냐 2항이냐 문제가 되죠.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그런데 당의 피고인 아니죠.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316조 2항으로 가야 된다. 2항의 요건은 원진술자의 진술 불능과 특신 상태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원진술자가 갑이 지금 진술 불능 상태가 아니죠. 이 요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겠죠. 병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를 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적시했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론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적법한가? 위법하죠. 당연히 위법합니다. 기간 정해져 있죠. 그 기간 동안에 항소 이유서 제출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그 이유를 변경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판례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고 종결하고 기각했다. 당연히 위법하다. 조문 쓰시고 판례 쓰시고 관련 판례 쓰시고 위법하다. 간단한 사안이네요. 네. 목차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